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새벽에 재난 문자 알림 때문에 잠을 설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인천 강화도 해상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 특별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관련 소식 잠시 뒤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직장인들의 새해 소망 1위는 무엇이었을까요? 네, 많은 분들이 예상하시는 대로 바로 월급 좀 더 주세요! 임금 인상이었습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 119에서 여론조사 기관에 의뢰한 조사 결과라고 하는데요. 물가 인상으로 사실상 임금이 줄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직장인이 그렇습니다 라는 응답이 많았다고 합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물가 상승으로 장볼 때마다 물가가 많이 올랐다는 것을 체감하고 계실 텐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설 명절이 다가올수록 부담이 커진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번 설 명절엔 그야말로 정성은 가득 담으면서도 알뜰한 차례상을 준비해야 하는 쉽지 않은 현실인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주부님들의 지혜로운 장보기가 필요한 설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1월 9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여러분과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기분 좋은 월요일이죠. 그래서 속담 퀴즈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속담 속에 담긴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인데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시기에 나오는 겨울무, 아우 맛있지 않습니까? 많이들 드시고 계시죠? 지금은 묵국을 먹어도 달짝한 맛이 나고 깍두기, 식감이 참 좋고 맛있죠? 특히 요즘에는 제주산 월동무 수확이 한창입니다. 월동무는 특별히 제주에서 나는 무를 일컫는다고 하는데요. 육지의 채소가 귀해지는 한겨울에 수확을 해서 겨우내 먹는 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이 무, 한국 사람들 체질에도 잘 맞고 해독작용으로 면역력도 높여준다고 하는데요. 오늘은 겨울무 관련 속담 준비했습니다. 자, 지금 속담 퀴즈 나갑니다. 또리링. 겨울무는 이것보다 낫다. 겨울무는 이것보다 낫다. 다음 중 이것은 무엇일까요? 보기 드립니다. 1번 인삼, 2번 고기. 무는 찬바람이 불 때 더 맛있는 채소로 기온이 내려갈수록 시원하고 달콤한 맛이 날 뿐만 아니라 영양도 풍부해져서 이런 속담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울 무는 이것보다 낫다. 1번 인삼, 2번 고기.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고소한 웰빙 혼합 잡곡 세트 한 분께 향긋한 커피, 모바일 커피 쿠폰 두 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진흥관 전화 연결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농가에서 관심 가질 만한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올겨울 난방용 면세유 가격이 2021년에 비해서 평균 78%가 올랐다고 하는데 이 시설원의 농가에서는 난방비에 대한 부담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난방비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에너지 절감 기술이 있으면 소개해 주실까요? 네, 국내 시설원의 농가 중 난방을 하는 농가가 34%이고 그중 유리를 원료로 하는 농가가 81%에 달하고 있어 농가들의 부담이 엄청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온실의 에너지 소비를 줄이기 위해 제일 먼저 할 일은 시설 상태를 점검하여 새는 열의 손실을 줄이는 것입니다. 찢어진 피복제, 보온 커튼 등은 보수해 주시고 온실의 역과 지붕의 창은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팽팽하게 고정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출입문은 이중으로 보온을 하거나 옆쪽에 처마 터널을 설치해 열 손실을 줄여주시면 좋습니다. 또한 난방장치 버너와 열 교환기는 먼지가 쌓이면 열 교환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사용 전에 꼭 청소를 해 주셔야 하고요. 온실의 보온력을 높일 수 있는 다급 보온 커튼과 수막 시스템의 적용도 고려해 보셔야 하고요.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열 회수 장치나 히트펌프 등의 기술을 적용하시면 에너지 절감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는 목요일까지는 대체로 맑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고 강원도 영동 지역은 15일 일요일에는 눈이 올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영하 6도에서 11도, 낮에는 1도에서 15도 수준으로 평년보다 따뜻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농가에서는 시설하우스와 축사의 보온관리, 월동작물의 배수로 관리 등의 지속적인 관심과 관리를 통해서 습해 동해 등의 피해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황사가 전국을 뒤덮을 것으로 예보가 되고 있는데요. 가급적 야외에서의 활동은 자제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농작업 그리고 농사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벼농사는 지금 뭘 해야 됩니까? 예, 올해 심을 벼종자 중에 보급종이 아닌 자가체종 종자나 농가 간 자율교환 종자를 사용할 농가에서는 시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자 활력 검사를 해주고 있으니 반드시 검사를 받으신 후에 종자로 사용하셔야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등습기의 잦은 강우 등으로 수발화 피해를 받은 포장에서 생산된 종자는 발화율이 정상 종자에 비해 낮아질 위험성이 큽니다. 반드시 종자 활력 검사를 받으신 후 안전한 종자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신품종으로 바꿔서 재배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 농가에서는 신품종의 적응 지역, 병해충 저항성, 이석 펴는 시기 등 재배 특성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특정 병해충이 자주 발생하는 지역에서는 저항성이 약한 품종의 재배를 피해 주실 것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줘야 할까요? 밀보리 재배지의 경우 한겨울 서리발에 의한 뿌리 들뜸 등으로 엄피해 발생이 우려되는데요. 다박기 등을 활용하여 뿌리가 들뜨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고 논주위의 배수구도 잘 정비하여 물고임에 의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인산 재배를 위한 예정지를 선정할 농가에서는 토양의 물리성과 화학성을 잘 살펴보시고 결정을 해야 하는데요. 토양환경정보 시스템인 흑토람에 접속하여 예정지의 토양 물리성과 화학성을 확인한 후에 예정지를 선정하시고 선정 후에는 관할 농업기술센터에 토양 분석을 의뢰하시어 시비 처방을 받은 후에 예정지 관리를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채소 등 시설하우스 농가에서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갑작스러운 폭설에 대비하여 제설 장비 준비, 지주 보강,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요. 한파에 대비하여 수시로 온풍기 등의 강원 장비와 보온시설 등에 대한 점검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온 커튼은 해가 뜨는 즉시 걷어 햇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관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특히 딸기, 토마토 같은 과채류는 해 뜨기 전 해진 후에 벼농 관리를 해주면 수량과 품질 향상에도 좋고 난방비 절감도 되기 때문에 잘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수 농가에서 해야 할 일도 알아볼까요? 과수 농가에서는 겨울철 전정을 실시하는 시기인데요. 전정 시에는 과수화상병 등 주요 병의 사전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먼저 과수원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과수원 출입용 신발과 작업복은 외부 활동용과 구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과수원 방문을 자제하여 오염이 확산되지 않도록 해주셔야 하고요. 사용한 전정가위는 철저히 소독한 다음 다른 나무 전정에 사용해야 합니다. 또 과원마다 전정가위를 따로 준비하여 해당 가원에서만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고 농작업하는 사람이 과수원을 출입할 때는 반드시 소독을 실시하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겨울철 가축 관리와 축산 환경 관리에서 중요한 사항은 어떤 게 있습니까? 폭설이나 강풍이 예보될 경우에 축사 곳곳의 안전을 점검하고 시설물에 무너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기상상황 악화 등으로 인해
사료 수급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하여 1 내지 2주분의 사료를 상시 비축해두면 좋습니다. 또한 겨울철 극심한 축사 내외부 온도차 등에 대비하여 축종과 축사 시설 등에 따라 내부 청결 관리, 방풍, 방온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도 필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축전염병,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예방을 위한 소독 생활화 등의 차단 방역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많은 분들께서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인천 강화군 서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진 소식 전해주실까요? 네, 오늘 새벽 1시 28분쯤 인천 강화군 서쪽 25km 해역에서 규모 3.7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9km로 파악됐는데요. 지진계에 기록된 관측값을 토대로 산출하는 흔들림 정도인 계기 진도는 인천에서 4, 서울과 경기에서 3, 이 강원, 세종, 충남, 충북에서 2로 나타났습니다. 이 계기 진도 4는 실내에 많은 사람이 흔들림을 느끼고 밤이면 사람들이 잠에서 깨기도 하며 그릇과 창문이 등이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이에 따라 재난 문자도 발송이 됐고요. 이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서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기는 새해 들어 처음이고요. 이 지난해 12월 1일 이후 약 40여일 만입니다. 규모 3.5 이상의 지진은 지난해 10월 29일 이 충북 괴산군에서 규모 4.1 지진이 일어난 뒤 70여일 만입니다. 특히 인천은 국내에서 이 디지털 지진계 관측이 시작된 1999년부터 2021년까지 규모 3 이상의 지진이 단 한 번만 발생한 지역이라 더욱 주목이 됐습니다. 네, 지진 관련 뉴스였습니다. 주말 내내 미세먼지 때문에 전국이 몸살을 앓았었죠. 네, 초미세먼지의 황사까지 뒤섞이면서 지난 주말 내내 한반도 전역에 초미세먼지 위기경보와 이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시행이 됐습니다. 서울의 경우 지난 토요일 오후 2시부터 미세먼지 주의보와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동시에 유지가 됐는데요. 이 서울에서 이 두 주의보가 동시에 발효된 것은 2021년 11월 이후 1년 2개월 만이었습니다. 오늘도 미세먼지는 극심하겠는데요. 이 수도권과 강원, 영서, 세종, 충북, 충남, 호남권은 나쁨, 그 밖의 권역은 보통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춥지는 않겠는데요.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3도에서 영상 6도, 낮 최고 기온은 영상 4도에서 영상 14도로 예보가 됐습니다. 네. 북한의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해서 부실 대응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북한 무인기가 대통령실 비행 금지 구역을 침범한 사실이 일주일이나 지나서야 확인되는 등 이 군의 부실 대응이 연일 도마 위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일대 방어가 주 임무인 경호처 소속 방공부대도 이 사실을 전혀 몰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대통령실과 관저 주변 상공 방어 임무는 수도방위사령부와 대통령 경호처가 이중으로 맡고 있는데요. 지난달 26일 서울 상공을 침범한 북한 무인기는 수방사 방공여단 레이더뿐 아니라 이 경호처 방공대 고성능 레이더에도 탐지가 됐으나 이 수방사와 경호처 방공대 모두 무인기의 비행 금지 구역 침투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고요. 또 대응도 못했다고 합니다. 한편 어제 합동참모본부는 이 전방 1군단과 수방사 간의 상황 공유와 협조에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인정했는데요. 다만 경호처 방공대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합니다. 합참은 그러나 이 작전 대비태세 격상이 늦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필요한 작전 조치는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라고 해명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원내 다수당인 민주당이 임시국회 요구서를 소집함에 따라 오늘부터 30일간의 1월 임시국회가 열립니다. 민주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전운임제 등 각종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고요.
특히 북한 무인기 침범으로 불거진 안보 위기 사태 등과 관련해 대정부 현안 질의를 관철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번 임시국회는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및 노웅래 의원의 사법 처리를 막기 위한 방탄용이라고 규정하면서 협조하지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은 무인기 침투 관련해서는 이 필요한 질의는 국방위에서 비공개로 진행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이 본회의에서 대정부 질의를 하는 것은 우리 군의 군사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이 갈등은 대통령실과 나경원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간에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 나경원 부위원장이 다자녀 출산 가구에 대한 대출 탕감 정책을 언급하자 대통령실이 즉각 전혀 조율되지 않은 정책이라고 선을 그은 겁니다. 이를 두고 전당대회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나경원 부위원장을 향해서 대통령실이 경고를 보낸 것이다. 언론은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나경원 부위원장은 대통령실의 우려는 이해한다라면서도 이 정략적 활용은 부적절하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인권위원회가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에 대한 2차 가해 조사에 나섰다고요? 네, 12구 이태원 참사 시민분향소 인근에서 시위를 벌여온 구구단체의 활동을 방치한 경찰에 대한 진정이 제기돼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인권위는 이 신자유연대의 유가족에 대한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두고 이에 대한 경찰의 조치가 적정한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인권위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진정 접수 후 3개월 안에 나와야 하고 인권위가 경찰에 내릴 수 있는 조치는 긴급구제, 시정 권고 등이 있습니다. 유가족협의회가 시민분향소를 설치한 때부터 이 집회 신고를 해온 신자유연대는 희생자와 유가족을 향해 모욕, 명예훼손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이로 인해 충격을 받아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간 유족들도 있었고요. 심지어 이 참사 희생자를 추모하는 성탄절 미사를 방해하기 위해 현장에서 확성기를 통한 기계음을 낸다거나 또 야유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이에 시민대책회의는 용산경찰서가 이 같은 2차 가해 등을 방치하고 있으며 알박기 형태의 집회 신고를 무제한 허용하는 등 이 차별적으로 공권력이 집행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한 상황인데요. 이 인권위의 권고는 법적 강제력은 없습니다만 이 경찰에 대한 권고가 이 실효적 조치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네. 사회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쿠팡 물류센터에서 일하던 남성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무슨 일인가요? 네, 인천 쿠팡 물류캠프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돼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어제 새벽 5시 13분쯤 인천 서구 원창로 물류캠프 화장실에서 이 노동자가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심정지 상태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를 받으며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습니다. 이 야간 노동을 했던 이 노동자는 이날 오전 4시까지 택배 분류 작업을 하다가 이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면서 이 조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휴게실에서 쉬던 중 화장실에 갔다가 쓰러진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이 사람의 시신 부검을 의뢰해서 이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할 방침입니다. 쿠팡에서는 지난 2020년부터 이 노동자의 사망이 잇따라 논란이 된 바 있는데요. 쿠팡 측은 이번에 사망한 노동자의 경우 협력사 소속으로 파트타임 계약을 맺고 있었고 또 쿠팡 사업장에서 근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는 아이들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고요? 네, 부산의 한 대형 백화점에서 아이들이 타는 튜브형 바이킹 놀이기구가 뒤집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직원들 딴에는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겠다면서 계속 반동을 주다가 이런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문제는 바닥에 매트도 깔려있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놀이기구는 일일 행사로 진행이 됐는데요. 이 매트 외에도 이렇다 할 안전장치가 없었습니다. 결국 7살 이하 아이 6명이 다쳤고 그중에 4살 아이는 두개골이 골절이 됐는데 이 사고 직후 아이들이 피를 흘려도 응급 조치조차 못할 정도로 준비가 안 됐었습니다. 이 백화점 측은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응이 부족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네. 주말 사이 다른 사건 사고 소식도 전해주실까요? 네, 어제 아침 8시 40분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큰 폭발음이 났다라는 주민 신고가 119에 잇따라 접수가 됐습니다.
이에 출동한 소방대원들이 물줄기를 쏘며 진화에 나섰고 약 1시간 만에 불길을 잡았는데요. 이 화재 당시 발전소 안에는 12명이 당직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모두 대피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이 석탄에서 만들어진 가스가 운송되는 외부 배관이 터지면서 이 폭발음과 함께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 오후 이 경기도 하남의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일이 있었는데요. 사망자가 나왔습니다. 이 비닐하우스는 주거용이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숨진 남성이 난로를 켜고 누워 있었던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세입자가 자유롭게 거주 중인 집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까? 네, 이 세금이 밀린 집에 전세로 들어가게 되면 이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매에 넘어가면 세금부터 갚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물론 지금도 이 미납한 국세를 열람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해서 실효성이 없다라는 지적이 많았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정작 실제 신청 건수가 매년 200건도 채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런 상황이어서 이 빌라왕 김모 씨의 전세 사기 사건도 임차인들이 김모 씨의 국세 체납 내역을 미리 알지 못해 피해가 더 커졌다라는 비판이 나온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이 세입자가 이 집주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전국의 모든 세무서에서 확인이 가능한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우선 변제되는 금액보다 보증금이 더 많은 주택을 대상으로 검토 중으로 서울의 경우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지역은 2천만 원 이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코로나19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발표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46,766명이 나왔습니다. 토요일보다는 7천여 명이 적고요. 일주일 전과 비교하면 만여 명 정도가 적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526명, 사망자는 34명이었습니다. 이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이 실내 마스크 완화 조건 4가지를 제시한 바 있는데요. 네. 환자 발생 안정화, 위중증 사망자 발생 감소, 안정적 의료 대응 역량, 고위험군 면역 획득 등입니다. 이 방역 당국은 이 중 2개만 충족을 해도 실내 마스크 착용을 자율에 맡기기로 했는데 이미 2.5개가 충족이 됐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방역 당국은 특히 감염 재생산 지수가 4주 연속, 또 주간 중증화율과 치명률은 3주 연속 감소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한편 중국 정부가 방역에 빗장을 풀었다라는 뉴스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인가요? 네, 중국 정부가 이른바 방역 만리장성을 풀었습니다. 이 34개월여 만인데요. 한때 중국에 들어가면 3주간 격리를 해야 하던 때도 있었는데 이제는 48시간 이내에 PCR 음성 확인서만 있으면 중국에 입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공항에서 받아야 했던 입국 후 PCR 검사도 사라졌습니다. 이 중국을 오가던 분들 입장에서는 못 보던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3년 만에 열린 셈인데요. 다만 반대로 이 중국에서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다시 빗장을 거는 국가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중국은 방역을 풀었지만 이 중국으로 오가는 비행기 편수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는데요. 네. 중국 내외에서는 계속해서 이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끝으로 황희찬 선수 시즌 첫 골을 뽑아냈다고요? 네, 이 카타르 월드컵 16강의 주역이죠. 이 황희찬 선수가 이 소속팀 울버햄튼에서 시즌 첫 골을 터뜨렸습니다. 잉글랜드 FA컵 3라운드 리버풀과의 대결에서 2대1로 뒤진 후반 18분 교체 투입이 됐는데요. 황희찬 선수 불과 3분 만에 멋진 골을 터뜨렸습니다. 이 황희찬 선수는 수비진 사이로 돌파하면서 이 패스를 주고받은 뒤 이 수비수와의 경합을 뚫고 동점골을 터뜨렸는데요. 지난해 2월 아스널전 이후 11달 만에 뽑은 골이자 또 시즌 첫 골이었습니다. 더욱이 황희찬 선수는 후반 36분 이 정확한 패스로 이 동료의 골을 돕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석연치 않은 옵사이드가 선언돼서 역전골 도움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그래도 이 황희찬 선수의 활약으로 강호 리버풀과 비긴 울버햄튼은 FA컵 32강 티켓을 놓고 재경기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스페인 프로축구 라리가 마요르카 팀에서 뛰고 있는 이강인 선수도 이 바야돌리드와의 경기에서 후반 17분 교체 투입된 뒤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특히 자로잰 듯한 코너킥과 프리킥으로 쉴 새 없이 상대팀을 흔들어 놓기도 했습니다. 특히 후반 추가 시간 이강인 선수의 크로스가 골로 연결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 직전에 다른 동료의 머리를 스치는 바람에 도움으로 기록되진 않았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미세먼지. 특히 초미세먼지는 코와 입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 속 깊이 들어가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데요. 미세먼지 예보가 약간 나쁨일 때부터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외출할 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증한 KF80 이상의 황사 마스크를 씁니다. 실내에 머물러도 안전한 건 아닌데요. 특히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거나 굽는 요리를 할 때는 미세먼지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시간대를 골라 환기를 하고 청소를 자주 해야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오히려 넓게 퍼지는 진공청소기 대신 분무기로 공중에 물을 뿌려 먼지를 가라앉힌 뒤에 닦아내는 게 좋습니다. 미세먼지 피해 예방, KBS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자, 이번 시간은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티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지난주에 뵀었나요? 지난주에 저희가 못 뵀습니다. 저는 나왔는데 강성 아나운서님이 안 계셨어요. 사정이 있었습니다. 네. 요즘에 이제 물건을 구매하는 방식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잖아요. 네. 온라인 쇼핑도 사실 이제 처음에는 좀 새로웠지만 지금은 너무 익숙한 게 됐는데 최근에는 고객들과 1대1로 소통하면서 판매하는 방식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네, 온라인 쇼핑 초창기부터 있었던 오픈마켓뿐만 아니라 이제는 SNS 채널마다 판매를 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하고 있어서 판매처가 더욱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네, 기업이 기존에는 생산한 제품을 매장에 진열을 해놓고 소비자들이 찾아와서 구매하는 방식이 온라인 쇼핑에서도 기본적이었는데요. 그렇죠. 점차 소비자들이 이제 나만을 위한 제품이나 내 취향에 좀 딱 맞는 제품들을 원하면서 커스텀 제품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큐레이션을 한 제품들이 뜨고 있고요. 이것 때문에 고객과의 소통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새로운 서비스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사실 백화점을 예를 들면 기존에는 VIP 고객들을 위한 퍼스널 쇼퍼 서비스들이 있었잖아요. 왜? 네. 이런 게 있어요? 네, 있더라고요. 저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어떤 서비스입니까? 전 전혀 모르는 세계라서. 네, VIP 고객들이 이제 매장을 직접 찾아가지 않고 네. 퍼스널 쇼퍼를 통해서 내 취향을 이제 알려주면 VIP 룸에서 기다렸을 때 직원들이 그 제품들을 골라와서 구경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라고 하더라고요. VIP 룸이 있어요? 네,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군요. 네, 하지만 이러한 서비스가 이제는 모든 고객, 특히 디지털에 익숙한 젊은 고객들을 대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일종의 이런 그 백화점의 VIP 서비스가 네. 모든 이에게 지금 실현이 가능해진 세상이 됐다. 네, 맞습니다. 그 일본의 한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고객이 백화점에 방문하기 전에 그 직원들과의 화상 미팅을 통해서 내 구매 목적이나 취향, 예산을 전달을 하면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열었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 상담에 따라서 직원이 미리 해당 고객에게 맞춤형 제품을 준비해 두기도 하고요. 상담 중에 바로 그냥 구매를 할 수 있게도 했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이 나만을 위한 좀 특별한 서비스라는 느낌을 갖게 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특정 고객군에게만 좀 한정되었던 서비스들이 이제 고객과 판매자 간의 직접 소통을 통해서 점점 증가하고 있는 이런 판매 방식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객과의 1대1 소통을 통해서 판매를 늘린다라는 말씀이신데 네. 어떠한 사례들이 더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익숙한 서비스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뭡니까? 네, 일부 연예인분들이 이제 방송을 출연하실 때 네, 성격에 맞게 그 의상과 메이크업을 세팅해 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특정 고객군을 대상으로 스타일링을 하던 서비스를 이제는 비연예인, 특히 남성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상담을 하고 의상을 판매하는 쇼핑몰들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해요. 이게 쇼핑몰들이 생겼어요. 네, 일반적인 온라인 쇼핑몰이라면 이제 내 사이즈를 기억을 해놨다가
옷을 보면서 모델과의 그렇죠. 나와의 체형을 비교해가면서 구매를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네. 이제 고객이 본인의 신체 사이즈와 내가 원하는 스타일 또 옷이 필요한 상황 뭐 예를 들면 소개팅이라든지 데이트 네네. 이런 상황들을 전달을 해주면 그 온라인 쇼핑몰의 직원이 직접 분석을 해서 한 벌 코디를 해서 배송하고 네, 우와. 판매하는 방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또 이제 서점을 가지 않고 둘러보면서 구매도 가능한 서비스가 있는데, 책을요? 네, 특정 이제 상담 서비스에 접속을 하면 고객이 관심 있는 책을 서점에 있는 직원이 직접 해주면서 서점 곳곳을 안내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이제 서점에는 이제 매장을 돌아다니는 로봇이 있어서 네. 이제 카메라로 실제 매장을 구경하는 느낌이 들게도 해주고요. 이제 온라인 쇼핑몰에서는 사실 만나볼 수 없었던 직원들, 전문적인 직원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다는 후기들이 많더라고요. 그렇군요. 그 1대1 소통 얘기를 하다 보니까 SNS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데 최근에는 폐쇄형 SNS가 새로운 판매 채널로 급부상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폐쇄형 SNS 이거 말에 좀 모순이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일단은 제가 SNS 네. 우리는 이제 누구나 한 가지 이상은 써보셨을 것 같은데 그럼요. 네, 사진을 기반으로 하거나 뭐 짧은 글을 남기는 SNS 또 2000년대 초반에는 뭐 아바타를 활용해서 많이 만들었죠. 예. 커뮤니티도 있었고요. 네, 사실 많은 SNS를 다시 생각해 보면 연락처를 연동하게 하는 것이 좀 일반적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도 지인을 기반으로 뭐 팔로워를 하면서 팔로잉을 맞아요. 하면서 소식을 전하는 채널로 활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마팔. 맞습니다. 폐쇄형 그런 SNS는 네. 네, 커뮤니티의 일종이고요. 이 그룹 내에 들어오는데 뭐 인증 코드가 있어야 된다거나 뭐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약간의 장벽이 존재하는 SNS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거 되겠습니다. 그거네요. 인터넷 카페네요. 네, 일종의 맞습니다. 그런 거죠. 네. 네, 대표적인 폐쇄형 SNS는 동네를 기반으로 한 소셜 앱입니다. 아마 아실 텐데 국내에서도 네. 동네를 인증을 한 사람들끼리만 중고 거래를 할 수 있는 앱이 있거든요. 매일 하거든요. 아, 매일 하시나요? 네. 네, 못 살 거 없나. 매일 봅니다. 네. 네, 바로 이것이 폐쇄형 그 SNS의 폐쇄형이에요? 네, 대표적인 예이고요. 예. 최근에는 이 앱에서 뭐 중고 거래만 하는 게 아니라 동네 사람들과 같이 운동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네, 나눔도 하고 또 같이 밥을 먹기까지 하는 등등 이제 말 그대로 뭐 지인들과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네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판매자들도 이러한 동네 커뮤니티를 새로운 판매처로 주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인터넷이 점점 이제 취향에 맞게 세분화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해외에도 이렇게 비슷한 동네 기반 SNS가 있는데 근데 이 기업의 가치가 6조 원으로 평가받았다라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미국의 3가구 중 1가구 이상이 사용하는 우와.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네. 뭐 이미 11개국에서 사용하는 글로벌 서비스로도 확장까지 됐다고 합니다. 여기는 가입하기가 더 힘든데 왜요? 내가 처음에 동네를 인증할 때 네. 가입을 하면 집 주소로 인증 코드가 있는 우편물이 발송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 코드를 직접 입력을 해야만 그제서야 그 SNS에 들어가서 동네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이거 열광하게 돼요. 이렇게 가입이 어려우면 사람들이 더 하고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네. 그런데다가 또 실명으로만 활동을 할 실명. 수가 있어서 좋아. 네, 폐쇄적인 플랫폼인데 또 동네 사람들끼리 비슷한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어서 오히려 또 마음을 잘 터놓고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다고 하고요. 네. 근데 뭐 이야기만 나누는 것뿐만 아니라 중고 거래도 당연히 가능하고 부동산 거래까지 가능하게 했습니다. 실명이니까. 네. 특히 코로나19로 사용률이 좀 많이 증가를 했는데 격리 중인 이웃을 위해서 대신 마트에서 장을 봐준다든지 네, 이런 도움 서비스가 생긴 것이 그 성장에 가장 유효했다고 하고요. 네. 뭐 2021년에는 사실 미국 텍사스주에서 폭설로 인해서 430만 가구가 정전이 된 일이 있었는데 이때 바로 이 동네 기반 SNS를 통해서 피난길을 안내해주고 생필품을 살 수 있는 곳까지 알려주면서 더욱더 가치가 올라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이렇게 동네 기반의 SNS를 통해서 판매를 하는 소상공인들도 증가하고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러한 SNS를 뭐 폐쇄형 SNS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그 판매 때문에 하이퍼 로컬 플랫폼이다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비즈니스를 하는 회사도 늘고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N포털사에 있는 그 SNS는 동네 기반의 과일 가게와 반찬 가게가 늘어나고 있는데 네. 뭐 등록된 과일 가게가 9천여 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반찬 가게는? 네, 이제 뭐 동단위뿐만 아니라 뭐 지하철역이나 아파트 단지 같이 더 작은 단위의 지역을 기반으로 홍보를 하는데 요즘에는 지역 커뮤니티에서 그냥 과일 가게 묻는 게 아니라 이 SNS를 통해서 판매하는 가게가 어디인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반찬 가게는 7,000개가 넘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서 사실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그 글로벌 동네 커뮤니티도 뭐 가입할 때는 무료긴 하지만 뭐 동네 소상공인들의 광고를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기도 하는데 또 이렇게 지역 상권을 살리면서 동네 주민들에게는 좋은 제품을 살 수 있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동네 중심의 SNS가 어떤 매력이 있기에 소비자들이 이런 가게들을 찾을까요? 네, 사실 뭐 채널만 개설했다라고 해서 판매가 잘 되는 건 절대 아닐 거고요. 그럼요. 네, 사실은 뭐 이름이나 주소를 안다는 이런 실명성 때문에 제품의 역시. 퀄리티가 네, 올라가는 것이 실명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소비자와 생산자 간의 SNS를 통한 직접적인 소통. 네, 이것도 큰 이유입니다. 네, 새벽 경매 시장에서 막 가져온 신선한 농산물을 올려서 동네 주민들끼리만 또 이렇게 빠르게 판매를 할 수 있게 하는 것도 있고요. 네. 이제 신선도가 중요한 제품들이 이제 상태가 변함에 따라서 뭐 가격 할인을 뭐 실시간으로 해준다는 등등 뭐 이런 그 혜택도 있고, 그래서 주민들은 이제 판매자의 공지에 알람을 설정해뒀다가 궁금한 것들을 댓글이나 1:1 채팅으로 문의를 해서 공지와 소통 그리고 구매까지 이 사이클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판매자와 소비자로 만나긴 했는데 또 같은 동네 사람이라는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네. 네, 지인과 같은 효과를 내는 것도 아는 사람 생겼다. 뭐 이렇게. 네, 맞아요. 네, 누구보다 빠르게 지역 소식을 알려주기도 하고 네. 이렇게 철마다 좋은 제품을 좀 추천해주는 가족과 같은 포지셔닝을 한다고 좋아요, 합니다. 좋아요. 네. 그래서 판매자들이 뭐 가게 이름이 아니라 본인의 이름을 걸고 홍보할 때가 훨씬 더 매출이 더 빠르게 올랐다고 하고요. 맛집도 사장님 이름 건 집이 더 잘 돼요. 맞아요. 괜히 국밥 이런 거. 맞습니다. 누구누구 국밥. 그래서 뭐 해외에서도 이렇게 중소도시 주민들만을 위한 온라인 쇼핑 플랫폼이 성장을 하고 있어서 특히 또 같은 도시 사람들끼리 또 친구, 가족, 지인들끼리 추천을 해서 공동구매까지 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들도 인기라고 하더라고요. 오늘 이야기를 나눠본 소통 기반 판매 방식, 농가에서도 좀 적용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 사람에게 추천받는 물건을 사는 것으로 구매 이유가 이제 달라졌기 때문에 이제 오프라인 매장에 당연히 존재하던 직원과의 대화처럼 이렇게 생산자와 직접 SNS를 통해서 소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제품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판매자 또 생산자이기 때문에 또 생산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면서 또 얼마나 또 친근하게 다가가는지 이런 것들이 사실 소비자의 마음을 끌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농가와의 이제 직거래를 통해서 사는 사람들이 가장 좋다라는 게 품질 좋은 물건을 저렴하게 사는 것인 반면 이제 한 번에 많은 양을 소비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 동네 기반 SNS에서 나눔을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많이 사서 나누자. 네, 그래서 이를 이용해서 같은 동네 사람들끼리 공동 구매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는 것도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채널을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SNS에 따라서 판매 채널의 성격에 따라서 소통을 다르게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농가분들도 이거 잘만 이용하시면 연 매출 10억씩 올리는 데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잘 연구해 보시면 또 새로운 활로가 뚫리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브리핑 마이테이스트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자, 오늘의 퀴즈 정답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속담 퀴즈는 겨울 무는 이것보다 낫다 였는데요. 정답은 1번 인삼이었습니다. 겨울 무는 인삼보다 낫다. 겨울 무가 맛도 좋고 영양도 있다 보니까요. 이러한 속담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겨울 무를 그래서 겨울 인삼, 동삼이라고 부른다고도 하네요. 이외에도 겨울에 무, 여름에 생강을 먹으면 의사를 볼 필요가 없다는 비슷한 의미의 속담도 있었습니다. 자, 오늘도 정답을 보내주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아유, 이렇게 참 이 속담에 대해서 또 관심 많은 분들이 많으신데요. 9651번님, 정답 인삼입니다. 옛날 고향집 움막에 묻어두었던 노란 잎순이 나온 무를 꺼내서 무밥을 해먹던 아련한 생각이 납니다. 라고 하셨네요. 5395번님, 정답 인삼. 옛날에 할머니께서 오손도손 모여서 무 깎아 먹을 때 무 먹고 트림 안 하면 인삼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정답 1번 인삼. 아, 무 먹고 트림 안 하면 그 무의 영양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이셨겠죠. 예. 트림 안 할 수 있나요? 9496번님, 정답 인삼. 제주도 월동무 시원하고 달콤해서 즐겨 먹고 있어요.
소화제 역할도 한다고 해서 식후에 과일보다 무를 먹고 있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 보내주신 이 세 분,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9651번님께 모바일 커피 쿠폰 5395번님과 6496번님께 드리겠습니다. 저희 홈페이지를 또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출근길이 좀 춥지는 않아서 좋은데요. 짙은 미세먼지가 문제입니다.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호남 지역에서는 오늘